주인공 사이조는 주인 없는 사무라이, 즉 론인이다. 숲에서 잠을 자다 우연히 한 소녀를 만난다. 한 소녀가 사이조의 몸 위로 넘어지며 도움을 청한다. 사이조는 그녀가 쫓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무시하고 돌아선다. 바로 그때 소녀를 쫓던 무리가 나타난다. 그들은 입막음을 위해 사이조까지 없애려 했지만 제 실력을 몰랐다. 결국 사이조에게 역으로 전멸당하고 만다. 이를 마친 사이조는 다시 길을 떠나지만 소녀는 그를 따라오며 자신을 지켜달라고 한다. 그녀는 사이조도 다른 남자들처럼 예쁜 여자가 부탁하면 뭐든 들어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이조는 아니었다. 그는 배가 고팠고 공짜로 일해줄 만큼 한가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도와주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한다. 어차피 배가 고팠던 사이조는 그녀를 따라 나선다. 그가 겨우 한 그릇을 다 먹었을 때 소녀는 이미 10그릇 가까이 먹어 치운 뒤였다. 그녀는 자신을 남이라고 소개한다. 사이조가 사무라이라는 걸 듣고 누구를 섬기는지 묻지만 사이조는 대답을 피하자 그녀는 그가 떠돌이 사무라이임을 짐작한다. 그녀는 사이조가 자신에게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라고 말한다. 사이조는 자신을 지켰을 뿐이며 그녀가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걸 듣기 싫어 도와준 것뿐이라고 말한다. 그녀가 밥을 다 먹자 가라고 쫓아냈지만 그가 어디를 가든 나미는 계속 따라왔다. 결국 그는 그녀를 데리고 가기로 한다. 이곳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확신한 사이조는 떠나려 했지만 나미는 좀 더 데려다 달라고 한다. 그때 갑자기 두 사람은 사나다 영주의 부하인 닌자 사스케와 마주친다. 사스케는 사이조 같은 암살자가 왜 자신의 죽은 영지에 있는지 의아해한다. 사스케는 사이조를 따라다니는 나미의 신분도 의심한다. 두 젊은이는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사이조는 사스케처럼 주군이 있는 자들을 경멸했다. 그들은 주군의 명령만 따를 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사스케는 사이조를 유인해 독초에 닿게 한다. 사이조가 쓰러지자마자 사스케가 달려들었지만 사이조는 분신술로 빠져나간다. 둘 다 물러서지 않자 나미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는 사스케의 주군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렇게 그녀는 사나다의 성으로 가서 그를 만나게 된다. 사나다는 신사의 무녀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알고 싶어 했고 그녀는 신사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으며 모든 사람이 죽었으며 오라버니가 이곳으로 와 사나다를 찾으라고 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오빠가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나다는 화를 자초하고 싶지 않아 그녀의 복수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그녀를 하룻밤 머물게 하고 다음 날 바로 떠나라고 한다. 사이조는 사나다 같은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한다. 나미는 슬퍼하며 사이조에게 온다. 그녀는 신사에서부터 여기까지 쫓기는 기분을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말한다. 사이조는 차마 그녀를 밀어내지 못하고 손을 그녀의 머리에 얹어 위로해준다. 사이조는 밤에 다시 떠나지만 나미가 또 따라온다. 그는 그녀가 오늘 밤성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그녀는 거절한다. 만약 자신을 따라오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드러눕겠다고 한다. 전형적인 떼쓰기였다. 그는 다가가서 그녀에게 네가 죽어도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상기시킨다. 갑자기 암살자들이 다시 나타나 나미를 잡으려 한다. 사이조는 이들이 아침의 무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아챈다. 바로 그때 사나다와 사스케도 모습을 드러낸다. 두 사람은 이 일을 예상하고 사이조와 나미를 미끼로 삼아 이들을 끌어낸 것이었다. 미끼로 이용한 것이지만 사나다는 사이조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사이조는 재빨리 사슬을 끊고 단숨에 무리를 제압했지만 갑자기 나미의 팔찌에 있던 보석이 치명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변 지역을 메마르게 만들었다. 사람이었다면 먼지가 되어 사라졌을 것이다. 그녀가 다시 한번 폭주하려 할 때 사이조가 마지막 적을 처리했다. 그러자 그녀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사이조는 사나다에게 방금 전 현상에 대해 물었다. 그도 잘 모르지만 암살자들이 나미가 아니라 그녀의 그 힘을 노리고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사나다는 이제 나미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녀는 사이조도 함께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가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조는 거절하지만 그녀는 식사를 대접했으니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두 사람도 사이조를 몰아붙여 결국 그는 억지로 합류하게 된다. 그날 밤 사나다는 호위무사와 로쿠로와 나미의 능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사나다는 10명의 인재를 모아
나미를 노리는 교활한 자에게 맞설 계획이었다. 로크로는 엿듣는 자를 발견하고 공격을 날린다. 공격을 받은 사이조는 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사나다가 꽤 교활하고 계략에 능해 점점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사이조는 옆에 누워있는 나미를 보고 깜짝 놀란다. 그가 그녀를 밀쳐내자 사스케가 음식을 가지고 온다. 갑자기 사스케의 부하들이 공격해 사이조의 밥상이 바닥에 엎질러진다. 모두가 사이조를 골탕 먹이려는 사스케의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는 모르는 척하려고 부하들을 시킨 것이다. 나미의 음식은 그녀의 방에 있었기에 그녀도 사스케를 따라 돌아간다. 며칠 후 사나다의 영지에서 축제가 열렸다. 신사의 무녀였던 나미는 공연에 초청받는다. 그녀는 사이조에게 드레스 색깔을 골라달라고 한다. 그는 대충 하나를 고르고는 축제나 나미의 공연에도 관심이 없었기에 슬쩍 자리를 뜬다. 숲속을 헤매던 사이조는 우연히 몸을 씻고 있는 한 소녀를 만난다. 폭포에서 말이다. 그는 금발머리가 꽤 익숙하다고 생각한다. 소녀는 그를 발견하고 얼음술법으로 사이조를 공격한다. 그는 그녀가 안나라는 것을 알아봤고 그녀는 공격을 멈춘다. 안나는 사이조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는다. 두 사람은 소꿉친구였다. 사이조는 안나가 왜 사나다의 시병사 대열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후 초대받았다고 말한다. 안나는 사이조 뒤에 있는 소녀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한다. 그가 뒤를 돌아보자 극도로 분노한 나미가 서 있었다. 그녀가 사이조의 얼굴을 때리려 달려들자 사나다가 나타나 막아선다. 그는 안나에게 요즘 변두리 지역이 어떤지 묻는다. 그녀는 최근에 자주 거대한 뱀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나미는 뱀을 무서워했기에 사나다는 사람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이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한다. 그는 사스케에게 정찰 임무를 맡기고 통제불능 상태가 되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한다. 이후 일행은 함께 축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사이조와 안나는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지켜보기만 한다. 안나는 사이조에게 주군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섬기지 않으면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조는 주군을 모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혼자 힘으로 싸우고 싶어 했다. 사이조는 사람 많은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아 자리를 떴다. 안나도 그를 따라 나섰다. 무대 위의 나미는 그들을 봤지만 공연에 집중했고 공연이 끝나자마자 사이조를 따라 달려갔다. 그녀가 계속 사이조를 쫓아다니자 안나는 그녀가 조만간 사이조의 짐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과 안나는 거대 뱀을 찾으러 가는 중이니 나미에게 돌아가라고 한다. 나미는 여전히 끈질기게 사이조의 팔에 매달렸다. 안나는 혼자 가버렸고 둘만 남겨두었다. 나미는 갑자기 앞쪽 숲에서 무서운 기운을 느낀다. 두 사람이 확인하러 들어가 보니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리고 갑자기 뱀이 바로 나미의 머리 위로 나타났다. 뱀이 공격하며 덮치자 사이조는 재빨리 나미를 데리고 피한다. 둘이 나무 위로 숨자 뱀이 나무를 휘감아 부러뜨린다. 피하는 도중 사이조는 실수로 뱀의 꼬리에 맞고 만다. 그는 꼬리 밑에 깔렸고 나미가 사이조를 구하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다. 결국 사이조는 마지막 남은 폭약을 사용해 탈출해야 했다. 사이조는 불행히도 부상을 입었지만 뱀의 눈에서 부적을 발견한다. 사이조는 뛰어올라 뱀의 눈을 찔렀다. 부적이 파괴되자 뱀도 바로 폭발했다. 그 후 그는 정신을 차렸지만 몸에 꽤 많은 상처를 입었다. 나미가 재빨리 그를 찾았고 두 사람은 현재 흙더미 아래에 묻혀 있었다. 나미는 사이조를 치료해주면서도 매우 낙관적이어서 사이조를 놀라게 했다. 나미는 항상 사이조 근처에 있을 때 안심이 된다고 말한다. 쫓기고 있을 때 그가 생존의 희망을 준 한 줄기 빛이었기 때문이다. 사이조는 자신이 그저 살인자일 뿐이며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어둠 속이라고 말한다. 나미는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를 본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없었고 신사에 있던 오빠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털어놓는다. 하지만 이제 오빠가 없으니 사이조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는 공기를 아끼기 위해 등불을 껐다. 나미는 연기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발견한다. 사이조는 그곳이 출구라는 것을 깨닫고 나미에게 자신을 정말 믿는지 묻는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둘 다 이곳에 묻힐 것이기 때문이다. 나미가 굳게 믿자 사이조는 망설이지 않고 그쪽으로 공격을 날렸다. 탈출구가 열렸고 이제 나미는
사이조가 자신이 묘사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였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두 사람은 성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서둘러 돌아갔다. 그 사이 사나다의 성은 닌자 무리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명백히 나미를 노리고 있었다. 한편 사스케는 돌아가려던 참에 또 다른 뱀과 마주친다. 뱀을 조종하는 자도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는 자신을 오카츠라 칭하며 뱀의 몸속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말한다. 믿지 못하겠다면 사스케, 시험해보라고 한다. 사스케는 주군의 영지를 침범한 자를 용서하지 않고 공격에 나선다. 사이조와 나미도 이제 성문으로 돌아왔다. 나미는 안으로 뛰어들어가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하려고 했지만 금세 발각되고 만다. 지휘관은 자신을 한조라고 밝히며 그녀에게 따라오라고 한다. 나미는 그의 눈빛을 보고 그가 바로 예전의 신사에서 모두를 공격하고 죽인 자임을 알아챈다. 사이조가 나타나 그녀에게 비키라고 하며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한다. 한편 사스케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그는 실수로 공격을 당해 독에 감염된다. 전세는 오카츠에게 기울었지만 안나가 도우러 온다. 오카츠는 이대로는 불리하니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는 오카스를 자신에게 완전히 유리한 숲으로 몰아넣는데 성공합니다. 사스케와 로쿠로는 막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나서 무리에게 쫄병 닌자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더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로쿠로는 기술을 써서 그들을 땅에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밧줄이 너무 꽉 조여 둘 다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이조는 한조에게 거의 밀리며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조는 사이조의 전설적인 닌자라는 명성이 가짜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사이조에게 몇 번 기술을 쓰자 그는 온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조는 시간 낭비하기 싫다며 나미를 기절시키고 떠나려는데 사이조가 수리검을 던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는 전설의 닌자라는 칭호가 헛된 게 아님을 증명하듯 바로 나미 곁에 나타나 한조에게 일격을 가합니다. 사스케와 안나도 돌아오자 한조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납니다. 그때 사나다는 공격으로 백성들까지 피해를 입었기에 더는 양보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사이조에게 나미의 신사가 불타버렸던 이즈 마을까지 그녀를 호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사이조는 새로 나타난 인물이 누군지 궁금해합니다. 소개를 통해 이 사람이 사나다의 또 다른 부하인 카케임을 알게 됩니다. 카케이와 사이조는 서로를 싫어하는데 한 명은 사나다를 존경하지만 다른 한 명은 사나다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기 때문입니다. 사나다는 한조의 주인이 신사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신사를 불태우고 샅샅이 뒤졌음에도 그들이 나미를 노리는 것을 보아 사나다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직 찾지 못했으며 나미가 유일하게 그 물건을 아는 사람이라 의심합니다. 나미는 뛰어들어와 갈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사이조도 좋든 싫든 억지로 따라가게 되죠. 다음날 아침 사스케는 나미에게 소식을 전할 부엉이를 줍니다. 카케이도 길잡이로 동행하게 되지만 나미는 이번 여정이 자신과 사이조 둘만 가는 줄 알고 실망합니다. 길을 가는 동안 나미가 계속 사이조에게 들러붙자 카케이는 불쾌하며 나미를 예의 없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길에서 쉬기로 합니다. 사이조는 보초 순번을 정하고 자신이 먼저 자고 나중에 교대하기로 합니다. 나미가 달려와 사이조와 같이 자겠다고 합니다. 둘이 이불 속에서 장난치자 카케이가 사이조를 따로 불러내 묻습니다. 둘이 결혼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시장에서 나미를 꾸짖은 것에 대해 사과하려고 했죠. 사이조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나미는 원래 어릴 때부터 너무 곱게 자라서 바깥 세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카케이는 사이조에게 나미의 능력에 대해 묻습니다. 사나다가 10명의 용사를 모으고 있으며 사이조와 나미를 포함해 6명이 모였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나미처럼 평범한 여인이 포함됐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이조는 나미의 시들게 하는 능력을 떠올렸지만 말하지 않고 자신 또한 사나다의 부하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세 사람은 흔들다리에서 멈춰섰다가 한 소녀를 만납니다. 다리를 다쳤는데 아무도 지나가지 않아 사이조 일행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이조는 그 소녀를 부축할 책임을 떠맡게 됩니다. 세 사람은 다리에 올랐지만 카케이는 고소공포증 때문에 감히 가지 못합니다. 기회를 포착한 소녀는 풍술로 사이조를 멀리 밀치고
나미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효리이자 이 도적단의 두목이라고 소개하는데 알고 보니 남자였습니다. 이효리는 부하들에게 나미의 귀중품을 모두 빼앗으라고 시킵니다. 멀리서 카케이가 총으로 몇 발 쏘며 지원합니다. 카케이가 부하들을 모두 쏘자 이효리는 어쩔 수 없이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는 사슬낫을 사용해 돌리면서 총알을 막습니다. 총알이 다 떨어지자 이효리는 나미를 데리고 떠나려 합니다. 사이조는 검을 뽑아 자신을 묶고 있던 바람을 베어버립니다. 이효리는 망설임 없이 결투를 위해 달려듭니다. 사이조가 나미를 신경 쓰는 것 같자 그는 다리를 끊는 공격을 가해 사이조를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사이조는 강기슬구로 올라와 카케이와 다시 만납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나미를 되찾기 위해 그들을 뒤쫓습니다. 이효리는 이제 돈을 뺏는데 질려서 여기서 사이조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는 사이조 앞에서 그녀를 고문하며 자신의 변태적인 쾌락을 채우려 합니다. 그는 뛰어올라 재빨리 이효리와 맞붙습니다. 그가 사이조를 다시 밀어내지만 사이조는 버텨냅니다. 그는 다시 뛰어올라 이번에는 전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싸움에 돌입하고 사이조는 이효리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이효리는 사이조도 자신처럼 무자비한 살인자이며 오직 피에 굶주렸을 뿐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이조는 필살기를 사용해 그의 무기를 부수고 이효리에게 중상을 입힙니다. 그는 사이조에게 자신을 끝장내라고 합니다. 사이조가 더는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괜찮고 많이 다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사이조는 그 말을 듣고 검을 내립니다. 그는 나미를 데리고 떠나며 이효리는 관리가 와서 체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효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리치지만 사이조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떠납니다. 그날 오후 카케이가 나미의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그는 나미가 사실 사이조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반대가 맞지 않냐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편 사나다는 로크로에게 편지로 영주에게 전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내용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나다는 편지를 태워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사이조 일행은 무사히 폐허가 된 신사로 돌아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카케이는 셋이 흩어지자고 합니다. 사이조는 아직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카케이는 수상해 보이는 건 뭐든지 찾으면 된다고 하죠. 나미는 이곳에 돌아와 마음에 가득한 고통을 느끼지만 괜찮은 척하며 돕겠다고 나섭니다. 카케이는 만약을 위해 사이조에게 그녀를 따라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미는 이곳에서 모두와 즐겁게 지내던 날들을 떠올립니다. 사이조가 다가오자 그녀는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 그녀가 항상 자신에게 붙어 있었기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왔다고 말하며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으니 이제 고인을 기리는 의미에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갑자기 총성이 울립니다. 사이조는 카케이를 찾아 달려갔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카케이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신호로 총을 쏜 것이었죠. 사이조는 이 돌기둥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불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이조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높이 뛰어올라 발밑의 상징이 종이에 그려진 것과 꽤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것이 뒤섞여 있어 다시 배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케이는 돌을 하나도 들지 못합니다. 가운데 조각부터 돌려 팔귀 상징을 완성합니다. 그 상징에서 지하로 향하는 통로가 열립니다. 세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가고 길 끝은 막혀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때 나미가 돌에 새겨진 문자를 발견하고 세 사람은 살펴보러 갑니다. 아무도 이 글자를 읽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한조와 오카스가 나타납니다. 그는 나미와 그녀의 머리핀을 넘기라고 합니다. 나미는 그들이 계속 쫓던 것이 바로 자기 머리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오빠가 선물해 준 것이었죠.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싸움에 돌입합니다. 오카스는 뱀을 풀어놓습니다. 사이조는 재빨리 카케이에게 뱀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발할 것이기 때문이죠. 오카스는 두 사람이 뱀을 상대하는 틈을 타
카케이를 붙잡습니다. 사이조는 다시 혼자 한조와 싸워야 했고 남이라는 짐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신사의 모두를 죽게 한 이유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이조는 다시 한번 한조보다 느렸고 그에게 연속으로 공격을 허용합니다. 사이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일격을 되돌려주는 것뿐입니다. 고문당하기 직전입니다. 바로 그때 한 줄기 바람이 나라와 뱀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한조를 밀어냅니다. 공격을 한 사람은 바로 이효리였습니다. 그는 자신만이 사이조를 다치게 할 수 있고 사이조만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만 그럴 뿐 들어오자마자 박살이 납니다. 사이조는 죽고 싶지 않으면 이번 일을 도와달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언제든 싸워주겠다고 말이죠. 이효리는 그 말을 마음에 들어하며 받아들입니다. 카케이는 이제 속박을 풀고 역전하려 하지만 금방 다시 붙잡힙니다. 그는 총을 집어들어 총알이 관통해 오카스를 끝장내기 위해 자신을 쏩니다. 한편 다른 쪽에선 힘을 합쳐 두 사람이 한조를 물리치는데 성공합니다.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나미가 모두의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이조는 잘못은 비녀에 있으니 자책하지 말라고 합니다. 갑자기 말을 탄 남자가 지나가며 나미를 낚아챕니다. 그는 자신을 영주다테 마사무네라고 소개합니다. 사나다의 동맹이지만 이제 그는 세 사람에게 돌아가 사나다가 노리던 것을 자신이 손에 넣었다고 보고하라고 합니다. 예전에 사이조에게는 친한 벗이 있었습니다. 사이조가 유일하게 고개를 숙이고 주인이라 부르던 사람이었죠. 그가 영주가 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닌자의 운명은 언제나 도구로 취급받다가 쓸모없어지면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큰 상실감에 사이조는 자신의 길을 바꿨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살인을 택했고 다시는 타인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사이조가 깨어났을 때 그는 숲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카케이는 보고하러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사이조는 더 이상 관여할 의무가 없다며 포기했지만 상대는 그저 도망치는 것이라 말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사이조가 어딜 가든 카이는 돌아가서 보고해야만 했다. 사나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고 사스케는 부엉이를 보았다. 부엉이가 종이 조각을 가지고 날아오자 꺼내서 보았다. 사나다는 여비를 더 달라는 줄 알았지만 이내 표정이 바뀌었다. 내용을 읽은 그는 사스케와 안나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때 나미는 감금되어 있었다. 먹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머리핀에서 나온 힘이 다시 폭발했지만 감옥을 나가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보며 이 힘을 두려워했다. 무라사메의 부하가 그 머리핀에 대해 묻자 과거 인간들이 서로를 증오하여 4개의 무기를 만들었으며 저 머리핀이 그중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힘으로 무라사메는 모든 다른 영지에 도전하여 세상을 재건하려 한다. 사스케는 잠입할 때를 기다리며 숨어 있었지만 적군에게 발각되었다. 그들은 사나다가 선택한 자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사스케는 먼저 가고 안나에게 처리를 맡겼다. 그때 그는 나미의 감방을 찾아냈다. 그래서 거절했다. 그러다 다시 붙잡혔고 놈들이 그녀를 나눠 가지려던 순간 안나가 곁눈질했다. 사스케가 부엉이를 통해 보낸 암호를 보았다. 나미가 돌아가길 거부하는 것을 알자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안나는 여러 개의 뾰족한 얼음 송곳을 만들어 놈들에게 날렸다. 그 후 안나는 나미를 찾아가 그녀가 하는 행동은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일 뿐이며 나미는 결코 약하지 않으니 그 현실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녀는 사나다가 선택한 전사라고 했다. 선배의 격려를 들은 나미는 정신을 차리고 사스케에게 했던 말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 상처를 개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나미는 사나다의 성으로 돌아왔다.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사이주의 일행도 돌아왔다. 사나다는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했다. 문제는 이미 자신의 사람들이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 후 사나다는 이오리와 만났는데 그는 이오리를 망설임 없이 사나다에게 달려들었고 로쿠로가 개입해야만 했다. 사나다는 여전히 즐거워하며 이오리의 성격을 꿰뚫어보고 그를 이곳에 머물게 하는 데 성공했다. 사이주는 돌아온 후로 계속 나미를 피했고 그녀는 슬퍼 보였다.
하지만 사실 사이주는 그녀를 지키지 못한 자신에게 두려움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미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했음에도 말이다. 이를 본 사스케는 달려가 사이주를 지붕에서 걷어찼다. 사스케는 사이주의 현재 생각과 약점을 모두 짚어냈다. 노력할 줄 모르고 쉽게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이주가 군자라는 두 글자에 어울리지 않는 겁쟁이라는 것까지. 사이주는 화가 나서 반격하려 했지만 그런 심리 상태로는 사스케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다. 마지막에 사스케는 손을 내밀어 사이주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사이주가 변하기를 바랐다. 사이주에게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물었다. 자신을 극복할 것인지 아니면 꼬리를 말고 도망칠 것인지. 사이주는 일어나 반박했고 그것이 바로 나미의 걱정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날 밤 무라사메는 나미를 놓친 것에 분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이가 식당에서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를 때린 자는 승려였다. 카이는 그놈이 먹고도 돈을 내지 않고 폭력까지 휘둘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미옷이라 칭하는 승려였는데 터무니없는 논리를 펼쳤다. 가게 주인은 자신처럼 독실한 여행자를 대접하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골적으로 말해 돈도 없고 염치도 없었다.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강요하면서 말이다. 그는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고 있다고 했지만 사이주는 그의 여동생이 여기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미요시는 총을 겨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한 손으로 카이의 총을 구부려 버렸다. 이 큰 충격에 카이는 우울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사이주는 그를 끌어내고 미요시에게 암기를 던졌다. 미요시는 다치기는커녕 사이주의 암기가 그의 피부에 튕겨나갔다. 이오리도 재빨리 지원하러 왔다. 사이주는 이오리에게 족쇄를 풀라고 조언했다. 미요시는 이것이 신들의 시련이라 생각하고 훈련으로 받아들였다. 안나도 왔지만 그녀는 미요시가 더러워 보인다며 참전을 거부했다. 사나다와 로크로는 거리가 소란스러운 것을 보고 자신들의 부하들임을 알아차렸다. 사나다는 사이주가 혼자서 다른 이들을 모두 지휘하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꼈지만 이오리가 첫 번째로 얻어맞았다. 사스케는 미요시를 찌르려 했지만 그 두꺼운 피부를 뚫지 못했다. 사스케가 물러나자 사이주가 대신 뛰어들었다. 그는 사스케의 다리를 발판 삼아 미요시의 머리 위로 뛰어올랐다. 이곳에서는 신이라도 다칠 것이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 미요시는 싸움을 멈추기로 했다. 그때 마침 나미가 나타났다. 그녀는 먹기 대회에서 우승하고 상품을 가져와 모두에게 나눠주었다. 미요시는 바로 자신의 여동생을 알아봤다. 이름까지 정확히 말해 맞을 확률이 높았지만 나미는 그를 전혀 몰랐고 변태라고까지 생각했다. 여동생이 사이주와 가까운 것을 본 미요시는 오빠가 해야 할 일을 했다. 사이주는 이 기회를 이용해 나미에게 미요시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미요시가 사이주와 다른 사람들을 더 이상 공격하지 말 것, 둘째, 그가 망가뜨린 것들을 고칠 것, 그러면 미요시의 말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된 후 일행은 모두 여관으로 갔다. 미요시는 자신이 나미의 친오빠는 아니지만 신사계단에서 그녀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15살 때부터 여러 곳을 여행하며 변했다고 했다 하지만 저 머리핀 덕분에 나미를 알아볼 수 있었다. 미요시는 자신의 옛날 사진도 보여주었고 나미는 그를 알아봤다. 사나다는 이 기회를 틈타 미요시를 부하로 삼았다. 밤이 되자 모두 온천으로 갔다. 사나다는 이번 기회에 이오리의 진짜 성별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는 싫다며 강에서 목욕하기로 했다. 사이주는 밥을 먹다가 온통 동물털인 것을 보고 사스케에게 따지러 갔다. 사스케는 사나다에게 판결을 원했지만 그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잠시 후 그는 두 여자가 있는 곳에 나타났다. 사우나를 마치고 나왔는데 코가 빨개져 있었다. 사이주는 사우나 때문에 병이 났다며 쉬라고 했다. 이오리는 둘이 친한 것을 보고 부인하며 도망쳤다. 그는 우연히 사스케의 족제비를 발견했고 사스케는 그것을 그에게 주었다. 이오리는 사이주 근처에 있으면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고 사이주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이쯤 되니 이 녀석의 진짜 성별이 정말 헷갈린다. 이오리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나서야 사스케가 거기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효리는 족제비가 꽤 부드러워 보여 털을 얻기 위해 죽이고 싶어 했고 사스케는 소리를 질렀다. 다음 날 아침 사나다는 다른 영주들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그는 짐승들이 송곳니를 드러낼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했다. 나미가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해 모두 실망했다. 가는 길에 사이주는 사나다에게 이번 회의에 누가 참석하는지 물었다. 사나다는 참석할 영주들의 이름을 하나씩 댔고 무라사메도 예외는 아니었다. 식당에서 휴식을 취하고 출발할 준비를 할 때 한 어린 소년이 일행 모두 수도로 향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리고 큰 길이 무너졌으니 산을 넘어가는 우회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고마움의 표시로 나미는 그 소년에게 사탕을 하나 주었다. 그때 사이주는 갑자기 화약 냄새를 맡았고 모든 것이 이 꼬마가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숲속을 걸으며 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폭죽이 터져 말들이 통제를 잃었다. 그 후 말들은 밧줄에 걸렸고 뒤에서 무언가 공격해왔다. 그래서 사이주는 나미를 사나다에게 맡기고 자신은 뒤로 가서 돕기로 했다. 로쿠로를 도왔다. 함정이 끝나자마자 다른 함정이 덮쳐왔다. 산 위에서 돌무더기가 떨어졌지만 미요시가 그들을 따라와 나서서 그 돌무더기를 부숴버렸다. 왜 미요시가 여기 있는지 묻기도 전에 나미가 탄 말의 다리에 돌이 날아와 말이 다시 놀라 달아났다. 사나다가 뒤를 쫓다가 함정에 빠져가시 구덩이로 떨어질 뻔했지만 로쿠로가 제때 붙잡았다. 그 후 사이주가 겨우 그녀를 붙잡은 순간 폭죽 더미가 나미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이효리도 따라와 바람으로 폭탄을 밀어냈다. 그 후 그 꼬마가 나타나 그들의 실력에 감탄했다. 꼬마는 자신을 로쿠로라 칭하며 이 함정들은 자신이 섬길 만한 주인을 찾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말했다. 사나다는 그 꼬마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자신의 로쿠로와 이름이 겹치기 때문이었다. 그는 꼬마에게 벤마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사이주는 처음에 벤마루를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꼬마가 일행 전체를 죽일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꼬마에게는 부모도 없고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살아왔기에 사이주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후 사나다는 벤마루에게 아까 그 식당에서 그들을 기다리라고 명령했다. 수도에서 돌아올 때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그리고 뒤따라온 두 사람은 쫓아내도 계속 따라올 것이기에 사나다는 둘 다 함께 가도록 했다. 긴 여정 끝에 일행은 마침내 수도에 도착했다. 무라사메도 이미 도착해 있었다. 전령이 각 영주에게 다음 회의에는 칼소지를 금한다는 명령을 전했습니다. 이 명령이 있으면 다른 자들도 함부로 날뛰지 못할 겁니다. 그는 이오리와 미요시가 회의에서 소란을 피울까 걱정했죠. 사나다는 그 후에 로쿠로와 함께 회의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안면이 있는 두 영주와 제외했습니다. 셋 다 이번 회의를 주최한 영주를 좋아하지 않았죠. 회의에 무라사메가 가장 늦게 도착했는데 그는 검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늦은 것에 대한 답례라며 검술 시범을 보이고 싶다고 했죠. 그는 사나다에게 함께하자고 청했고 검을 빌려줬지만 사나다는 검을 쓰지 않고 부채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나다는 무라사메의 공격을 전부 피했고 일부러 넘어져 그의 검을 차서 회의를 주최한 영주 쪽으로 날려버렸죠. 그 후에야 회의가 정식으로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나다와 두 영주는 그들이 싫어하는 영주의 체면을 깎아내려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려 할 때 사나다는 그 영주의 부하에게 불려가 몇 가지 조사를 받게 되었죠. 사나다와 두 사람은 이것이 함정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나다는 통보를 무시하고 군대를 이끌고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쫓아오고 있었죠. 이오리와 미요시가 다리를 막고 무너뜨려서 그들은 안심하고 퇴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주는 체면을 구겨 매우 불쾌해했죠. 그래서 무라사메에게 사나다를 잡으면 즉시 베어버리라고 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이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적에게 쫓겼습니다. 사나다는 사이조와 이오리를 내보냈지만 이오리가 기술을 쓰자마자 폭탄한 무더기가 그들 머리 위로 떨어졌죠. 벤마루가 그들이 이곳을 지날 것을 예상하고 함정을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사나다는 사이조와 이오리에게 계속해서 앞길을 정찰하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길이 막혀 있었고 호수를 건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호수를 얼릴 아나가 없어서 가능성이 낮았죠. 바로 그때 무라사메와 병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각자 흩어져 실력을 발휘했고 벤마루도 지지 않고 적들을 함정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사나다와 나미를 호숫가까지 호위했죠. 무라사메의 부하 2명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사이조가 이번 싸움을 맡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죠. 이전의 냉혈한 삶을 버리고 사나다의 전사가 되기로. 그는 두 놈의 무기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무라사메와 나머지 무리들이 쫓아왔지만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는 이 지역의 주인이 타고 있었죠. 카케이와 함께 그들은 포를 쏴서 무라사메를 물리치고 사나다와 전사들을 성공적으로 퇴각시켰습니다. 배 위에서 카케이는 그들에게 이 사람이 진이며 해적단의 선장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카케이가 약속한 예쁜 여자가 왜 없냐고 묻자 나미가 자신을 뽐내듯 달려왔지만 진은 나미처럼 어린 소녀에게는 관심이 없어서 그녀를 화나게 했습니다. 동생이 놀림당하자 미요시가 진에게 달려들어 싸움을 걸었지만 그는 미요시의 공격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뇌수를 써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진은 누구도 자기 배를 망가뜨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그를 이기지 못하면 모두 던져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진은 이 술을 모두 마셔야만 인정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이조는 벤마루와 나미가 아직 어려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했죠. 모두 술을 마셨지만 사나다 쪽에서는 이오리와 나미만 취했습니다. 대체 왜 나미에게 술을 마시게 한 건지 모두 아직 정신이 멀쩡했습니다. 사이조는 카케이에게 그동안 뭘 하고 지냈는지 물었죠. 카케이는 유랑을 떠나 새로운 총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진의 패거리에 대해 듣고 합류할 방법을 찾았죠. 카케이는 술 마시기 시합을 해야 했고 2번째 통을 마셨을 때 진과 의형제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뢰를 얻어 총을 맞게 되었고 막루에서 답례로 열심히 일했죠. 카케이도 그들이 왜 쫓기는지 알고 싶었지만 사이조는 사나다에게 물어보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사나다 또한 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진은 누구를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유를 원했고 정치나 전쟁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저 바다 위를 자유롭게 떠돌며 술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은 사나다가 전사들에게 돈을 줘서 그를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나다는 자신은 재물이 많지 않으며 그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을 섬긴다고 밝혔습니다. 사나다의 아래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모두 정식으로 성으로 향했습니다. 진도 설득되어 따라 나섰고 사나다의 용사단은 10명이 되었죠. 사스케는 서서 기다리다가 소식을 전하는 부엉이를 보고 기쁘게 모두를 맞으러 달려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이조도 이오리가 지쳐서 평소보다 조용해진 것에 내심 기뻐했죠. 밤이 되어서야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밤이 되자 아나가 돌아와 나미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사이조는 사나다를 찾아가 그에게 직접 시병사를 모으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나다는 사이조에게 숨기지 않고 자신이 천하를 제패하기 위해 10가지 원소를 대표하는 시병사를 모으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이조는 자신이 어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빛이었고 나미가 바로 어둠이었죠. 사이조는 이 말이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아나는 로쿠로를 암살하기 위해 그의 방으로 갔죠. 로쿠로는 제때 깨어나 저항했지만 아나의 기술이 더 뛰어나 그녀는 로쿠로를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아나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로쿠로의 눈을 빼앗고 싶어 했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바에야 차라리 눈을 잃는 것을 택했죠. 사스케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뛰어들자 아나는 주저없이 그도 공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잠에서 깼고 아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사스케가 계속 쫓아오자 그녀는 멈춰서서 사스케를 얼려버렸습니다. 카케이가 그를 처리하려던 순간 사이조가 달려왔고 나미도 바로 뒤따라왔습니다. 그때 로쿠로는 아나가 던진 단도에 맞아 독에 중독된 상태였죠. 사나다는 카케이에게 해독을 위해 뜨거운 물을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로쿠로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이 눈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지만 사나다는 오히려 자신이 미안하다고 했죠. 바로 그가 로쿠로에게 신의 눈에 누구도 손대게 하지 말라고 명령했고 로쿠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는 꽤 멀리 도망쳤지만 사이조는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고 했죠. 자신이 첩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스케처럼 주저없이 공격했죠. 그는 그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지만 아나는 강 전체를 얼음으로 만들어 사이조의 머리 위로 덮쳤습니다. 그는 간신히 얼음을 부쉈지만 아나를 놓치고 말았죠. 사이조는 사나다에게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때 로크로가 해독했던 진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나도 그것을 노렸을 것이기 때문이죠. 사나다는 자신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이조는 진에게 10가지 원소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빛과 어둠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진 같은 사람이 생각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했죠. 진은 8가지 기본 원소는 어둠에 점점 잠식당하는 빛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나다는 나미의 힘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울 때마다 어둠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죠. 그녀는 과거에 너무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신사에 버려졌고 주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나미가 신사에서 울었을 때 한 여인이 사라졌고 그 주지는 신사 바로 아래에 저승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음을 발견했죠. 그래서 그는 보물인 그 비녀를 가져와 나미의 힘을 억제했던 것입니다. 그 시각 사스케와 카케이도 한조 일당의 여성 닌자 카이조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바로 카케이에게 죽은 언니의 복수를 하러 온 것이었죠. 한편 벤마루와 미오시도 그 일당 중 한 명인 벽후간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바위도 찰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사이조가 여전히 1대1로 겨루고 있을 때 나미가 달려왔습니다. 사이조가 그녀 쪽으로 가자 한조가 그녀를 나무에 묶고 원한을 먼저 해결하려 했습니다. 벌레를 가지고 있었고 카케이의 총으로는 전부 쏠 수 없었습니다. 사스케가 접근하려 하자 그녀는 독충이든 입맞춤으로 기습했죠. 독충이 몸속으로 침투해 사스케를 내부에서부터 공격했습니다. 부상을 입었지만 사스케는 카케이가 안전하도록 사마귀 떼를 조금이라도 죽이려 애썼지만 카케이가 벌레 떼의 공격을 받고 정신을 잃기 전까지 약간의 시간을 버는데 그쳤습니다. 한편 미요시는 벤마루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가 돌을 던져 길을 막고 둘에게 접근했죠. 미요시는 맨손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아까보다 더 우람해졌고 미요시가 정면으로 공격해도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죠. 그는 즉시 주먹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사이조는 다시 한조에게 밀리기 시작했죠. 나미는 슬픔에 빠져 암흑의 에너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조는 그녀가 슬퍼하는 것을 알아챘지만 여전히 비녀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더 슬프게 하려고 사이조를 더욱 공격했습니다. 한조는 나미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사람이 바로 그녀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예전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이오리는 사이조가 자신과 싸워주지 않고 늘 나미 곁에만 있는 것에 실층이나 시장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오리는 한 골목으로 뛰어들어가 환각에 빠졌죠. 그곳에서 이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니 이 청년의 성별이 더욱 헷갈리는군요. 정말로 이때의 이오리는 한 아가씨였습니다. 귀족 가문의 아가씨인 이오리는 사이조와 아주 닮은 집사를 두고 있지만 아가씨임에도 불구하고 머리색과 얼굴의 문신 때문에 뒤에서 험담을 듣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오직 그 집사만이 이오리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한조의 세뇌를 듣지 말라고 했지만 한조는 다른 사람을 걱정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집중하라고 말했다. 다시 이오리의 시점으로 환상에 빠져있던 그는 이것이 환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이조의 눈빛은 이렇게 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날카롭고 무감정한 눈빛이었다. 이오리는 일어나 그 집사를 찔러 죽이고 환상을 깨뜨렸다. 그는 공격을 날렸다. 그 닌자에게 그리고 그 이상한 녀석의 목을 졸랐다. 자신이 이오리에게 만들어준 행복한 환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 녀석은 환수를 버리고 혈술로 바꿔 이오리에게 고통을 맛보게 했다. 한편 지는 자신의 표범과 함께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표범이 갑자기 숲으로 달려갔고 호수도 얼어붙었으며 아나가 나타났다 지는 만날 수 있게 되어 흥미를 느꼈다. 카케이가 약속했던 아름다운 소녀를 지는
아직 자신의 진짜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장난스럽게 싸웠다. 양측은 공격을 주고받았지만 얼음 위에서는 아나가 더 유리해서 그녀는 진의 다리를 찌를 수 있었다지는 간파했다. 아나의 마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나의 차가운 마음이 서서히 녹고 있었다. 진은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나는 힘이 있는 자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진은 다리를 찔리고 다리가 얼음에 묶여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아나에 의해 얼음 속에 갇혔다. 그녀는 오래전에 자신의 자유를 버렸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힘과 맞바꾼 것이다. 한편 사이조는 아무리 배워도 계속해서 일어서려 했다. 그는 나미에게 한조의 말을 듣지 말라고 계속 설득했지만 그녀는 이대로 두면 사이조가 분명히 죽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힘을 원하는지 물었다. 나미는 힘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비녀를 뽑았다. 에너지가 폭발하기 시작하며 태양을 가렸다. 로크로는 나미의 힘이 폭주하는 것을 보고 사이조를 도우러 가고 싶어 했다. 사나다는 그를 막을 수 없어서 로크로를 보내주었다. 한조는 나미의 진짜 정체에 놀랐다. 그는 비녀만 손에 넣으면 나미의 힘을 제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마음대로 나미는 여전히 자신 안의 어두운 부분에 저항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너무 빨리 커져 그녀의 원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아나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었는데도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이용당했기 때문이다. 사이조는 그가 아나를 모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지만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한조는 이 일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비녀를 집어들고 나미를 제압하기 위해 뛰어올랐지만 이제 어둠이 너무 커져서 비녀만으로는 제압할 수 없었고 그것은 한조마저 삼켜버렸다. 로크로는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무언가 하려 했지만 사이조가 그가 공격에 맞기 전에 밀어냈다. 사이조는 자신이 직접 나미를 데려오고 싶어 했다. 그는 비녀를 들고 검을 휘둘러 어둠의 껍질을 베었다. 비녀가 참격의 위력을 더해 껍질이 갈라지면서 사이조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고 나미가 포기하려던 순간 벤마루가 그를 부르며 계속 싸우라고 말했다. 그 아이는 그의 주먹을 강화하는 도구도 만들어주었다. 한편 사스케는 어둠이 너무 강해 벌레들이 모두 도망치기 시작했다. 힘을 잃은 그녀를 사스케는 독덩굴로 묶기만 하면 되었고 카케이가 총 한 방으로 그녀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오리도 예전의 즐거움을 되찾고 일어나 눈앞에 적을 일격에 끝장냈다. 아나는 검을 회수해 떠나려던 참에 진의 강력한 전류 공격을 받고 완전히 마비되었다. 진은 처음부터 의식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얼음 속에서도 그는 아나를 더 이상 해치지 않고 데려갔다. 둘의 승부는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이다. 한편 사이조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비녀가 다시 한번 그를 나미에게로 이끌었다. 그녀는 사이조가 돌아가길 원했다. 자신이 늘 그에게 고통만 안겨주었기에 사이조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미가 항상 자신을 믿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인간이든 신이든 상관없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쾌활하고 때로는 어리광으로 머리 아프게 하는 아이일 뿐이었다. 동시에 시병사의 일원이기도 했다. 설득을 들은 나미는 자신 안의 어둠을 몰아내고 사이조의 빛과 균형을 맞췄다. 이제야 사이조는 자신이 빛이라는 사나다의 말뜻을 이해했다. 진도 와서 아나를 불렀다. 그녀는 오랫동안 줬던 목표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운명을 진에게 맡기려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었고 사나다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는 아나에게 이제 그녀가 공식적으로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사나다도 두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전쟁터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약했다. 소식을 들은 무라사메는 어둠의 여신의 힘을 빼앗기 위해 선제 공격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것이 거의 평상시로 돌아왔다. 사이조는 사나다를 찾아가 그가 이 모든 것을 예상했기에 신명을 찾아다닌 것인지 물었다. 한 명 뽑고 싶어 했다. 사이조는 카케이에게 떠넘겼지만 그는 성을 자주 비워서 거절했다. 사스케도 받지 않고 사이조에게 다시 떠넘겼다. 사나다는 누가 리더가 될지 대부분 정해져 있었기에 그저 웃을 뿐이었다. 이오리가 다시 달려와 사이조에게 1대1 대결을 신청했고 그도 더 이상 사양하지 않고 그 녀석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그 녀석